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119로 불이 났다며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부산 동구의 한 모텔. 119가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한 방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소방관이 그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방 안에서 남녀가 무언가를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가 사건 당시 두 남녀를 구조하는 영상이에요. 착화탄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던 남녀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여성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43살이었던 남성은 살았고 38살이었던 여성은 숨진 거예요. 살아남은 남성은 여자친구와 둘이 착화탄을 피워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자친구만 안타깝게 사망했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시 현장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두 사람만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어쩌든 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우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동반 자살 시도로 죽은 거 맞아요? 본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경찰이 이 해당 모텔의 CCTV를 딱 보니까 사건 당일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손에 질질 끌려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둘이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모텔을 간 거였으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질질 끌려 모텔방으로 들어갈 이유 있을까요? CCTV를 봤을 때 여자친구는 강제로 모텔로 끌려왔는데 그리고 숨진 여자친구를 부검했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사망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감막 출혈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장감막 출혈입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출혈은요, 보통 배 부위를 강하게 발로 차였거나 어떠한 큰 충격을 입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해요. CCTV를 보니 여자가 강제로 끌려 들어가고 있고 부검해 보니 복부에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나오고 사건 현장에는 남자친구밖에 없었는데 정말 둘이 동반 자살하려다가 여자만 죽은 거 맞아? 이렇게 증거들을 제시하니 이 남자친구는 사실 동반 자살 시도하기 직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살짝 몇 대 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죽은 건 절대 아니에요. 살아있었다고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남자친구가 수상한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를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모텔은 모텔 현관이나 복도에 CCTV가 있지 모텔 방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을 한 그 장면을 본 목격자도 없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여자친구는 사망한 상황이지 이 남성은 시종 일관 우리 둘이 함께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이 남자의 주장을 배척할 어떠한 증거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의심이 가는 정황만 많아. 거기다가 법의학 감정 최종 결과가 6개월가량 소요가 되면서 그러니까 부검이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수사기간, 수사시간이 질질 끌려진 거예요. 경찰이 딱 느낌이 오니까 네가 죽인 거잖아. 네가 죽인 게 아니라면 여성의 사망 사인이 일산화 중독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왜 장감막 출혈까지 나오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현장에 너밖에 없었는데 네가 죽인 거잖아. 다 알아. 그냥 솔직하게 불어. 아무리 경찰이 꼬드겨도 절대 never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오니 경찰이 방법이 없네. 솔직히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자기가 죽인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거 걸리면 자기 깜빵 가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자기 미래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고 그 여자만 불행하게 죽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피해자와 같은 쪽에 자신을 두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데 이걸 알고 있는 남자친구 얼마나 심장이 쫄렸겠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부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부산경찰서에서. 어이 남자친구 수사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좀 나오세요. 아, 제가 그날 가스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못 갈 것 같아요.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장꾀를 쓰는 거죠. 이렇게요, 무려 2년이 지나갑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부산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부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순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주거지인 순천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주거지 관할 쪽으로 이송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 부산 당신네들이 수사하지 말고 순천경찰서로 넘겨줘. 거기서 수사하게. 이거예요. 그렇게 부산 쪽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순천 쪽에서는 새로운 사건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천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린 겁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그냥 수사가 흐지부지 묻히는 건가? 하지만 전혀. 이 사건을 2018년 2월 넘겨받은 순천지청은요. 다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자문을 다시 구해요. 그리고 모텔 CCTV 다시 확인합니다. 이 CCTV가요, 화질이 진짜 엄청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순천 측에서 이 CCTV 화질을 다시 개선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당시 숨진 여성의 몸에서 복막 외출혈하고 안면부 일혈점이 좀 발견됐는데 이거는 일산화탄소 연기를 흡입하기 전에 명치를 가격당해 생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면부 일혈점 또한 눈 안쪽에 피가 반점같이 점같이 빨갛게 터져가지고 반점처럼 콕콕콕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목이 졸렸을 때 피가 쏠리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해 죽은 게 아닌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뒤에 목이 졸려 기절했고 그 후에 질식사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CCTV를 개선했더니 그 화질 속에 담긴 영상이 남성이 나가려는 여성을 다시 질질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찍혀 있는 겁니다. 범인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부검 결과가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발뺌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착화탄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짜증나게 해서 조금 때리긴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고. 내가 그때 때리면서 장갑막 출혈인가 뭔가 그게 좀 났나 본데 때리긴 했어도 죽이진 않았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친구가 여자를 죽였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년 만에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친구는 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걸까요? 3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단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별살인이었습니다. 이별살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난 절대 못 헤어져. 넌 내 거야. 내게 되지 못할 거라면 너 그냥 내 손에 죽어. 그래서 강제로 모텔로 끌고 와서 때려 죽인 겁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용의선상에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살인을 감추기 위해 미리 준비해뒀던 착화탄을 피워 동반 자살인 양 꾸며놓고 살인이 아닌 척, 자기가 죽인 게 아닌 척, 여자친구만 죽어 슬픈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다 이 남자친구가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되니까 경찰, 검찰이 수사하게 나와라 해도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흡입해서 뇌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겠고 내가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글로 쓰면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동안 계속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다면서 2년 동안 일산화탄소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데? 거짓말. 왜? 시간 끌어야 되니까.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괜히 경찰 출두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휘말려가지고 말 실수하면 어떡해. 하지만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에 잘 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죠. 뭐야? 그렇게 몸이 아프다면서 치료 내역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있구만. 말만 잘하네. 솔직히 살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나 그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 건 부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2020년 6월 18일 재판부는 남자친구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범죄인데 피고인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착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의심된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며 나중에 성장한 자녀들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유족의 엄벌 요구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이 안타깝다. 피고인은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다만 1995년 도주 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사건 발생 3년 만에 억울한 한 여성의 죽음이 밝혀진 건데 정말 다행이죠. 이 남자가 깜빵에서라도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유족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해 새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벌어진 동반 자살로 위장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